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고사는 사실 높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것이 옳은 방향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는지, 내가 만약에 학습을 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좀 더 깊은 내용까지 해석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론 정립 단계예요. 이론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3, 4월 이론을 한 번 더 정립한 다음에 5, 6월 기출문제까지 풀어놔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스킬이나 요령을 좀 갖출 수 있고, 문제 푸는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문제에 대한 점수를 우리가 욕심을 낼 수 있는데, 지금 단계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점수가 좀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니까. 자, 그러면 문제풀이에 이제 한번 들어가기에 앞서 내가 뭘 실수했고 뭘 좀 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1번에 부동산학과 부동산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보통 출제자가 1번을 좀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쉬운 내용인데 총론의 앞부분이. 근데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답이 안 나오면서 멘탈을 좀 흔들리게 하는 그런 출제자의 어떤 의도가 좀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1번을 풀었는데 답이 바로 안 나온다. 그러면 너무 1번을 풀려고 욕심내면 안 돼요. 시간을 뺏기면 안 되고 넘어가셔서 다음 문제부터 풀어도 괜찮으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1번에 공인중개사의 중개활동은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을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 활동이 3차라는 건 최고 전문가 수준의 부동산 활동을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중개활동의 최고 전문가는 누구다?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하는 건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최고 전문가니까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는 것도 역시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1차 수준은 전혀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뭔가에 대한 부동산 활동을 할 때 1차 수준. 조금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최고 전문가가 아니면서 부동산 활동하는 건 2차 수준, 이렇게 구정을 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고, 자, 이번에 뭘 틀렸는지 보죠. 부동산 활동의 일반 원칙 중 경제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도 이념으로 삼는다. 자, 소유 활동은 최유효 이용이고, 거래 활동은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자, 이건 경제성의 원칙이 아니라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3번에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이란 부동산 활동을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해서 학문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은, 이건 의사결정식이 아니라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의사결정식 접근 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이윤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연구해 나가는 과정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자, 의사결정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얘기해요.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결정,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과정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자, 4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종합과학이고 종합응용사회과학이고 구체적이고 경험과학이죠. 그러나 자연과학, 기초과학, 순수과학, 추상적 학문과는 관련이 없다 그랬죠. 자연과학이 들어가서 틀렸고, 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물 활동이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부동산 활동이니까 동시에 대물 활동이라고도 해야죠. 대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는 틀렸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물 활동이자 동시에 대인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해야죠. 그래서 1번에 옳은 건 1번 이렇게 되고, 자, 1번 문제는 만약에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 이런 개념을 처음 접했다 하더라도 2, 3, 4, 5번이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잘 모르겠지만 1번 답인 것 같아 라고 체크하고 나중에 이게 맞았다라고 확인해도 괜찮은 문제였어요.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우리가 부동산의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경제적 개념이 가장 중요하죠. 5가지를 꼭 암기해야 돼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경제적 개념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 맞는 거고. 두 번째, 준부동산은 우리가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 자,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동산이나 동산 결합물인데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것을 준부동산이라 그러죠. 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이게 부동산과 유사한 거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및 동산 결합물 등을 의미한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준부동산은 동산이나 동산 결합물을 얘기하는 거지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동산 결합물인데 부동산 취급해 주는 거, 이걸 준부동산이라 그러죠. 자, 광해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부동산, 이게 준부동산이죠.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맞죠? 자, 협의는 민법상 우리가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 하고 준부동산을 합하여 광해 부동산이라 하죠. 자, 4번에 제거해야 해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 없이, 자, 손실 없이, 기능이나 효용에 손실 없이 부착된 물건은, 자, 어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이 되려면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붙일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표현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제작되었거나 용도에 맞게 제작되었거나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이걸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자, 붙일 만한 이유가 있으려면 떼어냈을 때 문제를 발생시켜야 돼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으니까. 자, 이건 제거하여도 기능 및 효용에 손실 없이 부착된 것은, 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부착된 거니까 일반적으로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정착물로 취급되려면 분리했을 때, 제거했을 때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손상을 일으켜야 정착물로 보죠. 자,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 설치한 물건은 일시적 부착에 해당되므로 우리가 정착물이 되려면 오랫동안 단단히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부착된 걸로 보니까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동산으로 보겠네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되고, 자, 3번의 토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토지의 분류는 매년 문제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틀리면 안 되고, 자, 우리가 배웠던 토지 분류를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휴안지는, 자, 쉴휴죠. 휴안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이다.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휴안지. 자, 도시 토지 중에 비워둔 토지는 공안지, 놀리는 토지는 유휴지라고 하는데, 공안지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두거나 놀리는 토지고, 정상적으로 바람직하게 쉬게 하는 토지는 휴안지. 자, 필지는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이며, 자,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기 등록하죠. 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고, 등기하면 지번이 부여되고, 자, 법률적, 우리가 등기법상의 굉장히 중요한 토지의 분류는 필지 맞고, 자,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 법으로만 소유권이 누구 땅이라고 등기부가 있는데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를 법지라고 하죠. 반대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가치가 매우 큰 토지는 빈지라고 하죠. 바닷가라고 하는 거. 자, 법지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나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말한다. 맞고, 자, 포락지란, 자,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포구라 그래요. 물이 있으니까 배가 드나들겠죠. 자, 물이 있는 곳에 떨어진 토지예요. 그래서 물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 그러죠.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가 하천이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물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 맞죠? 자, 후보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 토지를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후보지는 우리가 암기 코드를 이렇게 외우긴 했는데, 후간 이내,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지역의 전환 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보지는 용도지역 내에서가 아니라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지역끼리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후가 아니라 이행지나 후보지는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이행지 후보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루어진 후가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진행 중에 있는 이라고 나와야 돼요. 두 군데가 틀렸네요. 후보지는 용도적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자,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3번 문제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됐던 문제였고, 자, 4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우리가 자연적 특성이라면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된 현상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죠.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암기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보다는 어느 정도 각각의 현상들을 이해하면서 자기 논리대로 연결을 시켜가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부동성과 인접성은, 자, 인접성은 크게 우리가 중요시하지 않지만 부동성과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괜찮아요. 항상 토지는 독립되어 있지 않고 옆에 있는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 인접해 있다, 옆에 토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를 인접성이라 그래요. 자,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 받으려면 떼어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 부동성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고, 자, 부중성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증가시킬 수 없다. 자, 토지의 공개념과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는데, 자,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 이 공자가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에요. 자, 개인의 권리보다 다수의 시민의 이익을 위한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을 만들려고 할 때 땅이 정부가 없다라면 수용을 해가지고 땅을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때 개인이 땅을 팔고 싶지 않더라도 정부한테 수용을 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땅을 사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해서 땅을 사들이는 거니까 개인 권리가 좀 침해될 수 있다. 이때 제시하는 것이 토지의 공개념이에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자, 이건 정부가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 했을 건데 만들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제시하는 거고, 자,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자, 영속성으로, 자,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고 오래 간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없어져야 다시 만들겠죠. 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에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한다,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또는 배제시키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토지는 소모로 전제로 할 수 없어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어떤 이론도 적용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3번이 틀렸고, 자, 보통 좀 쉽게 자연적 특성의 문제가 나오다가 작년 31회에 이런 부부 연계에 관련된 자연적 특성에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어렵게 나왔으니까 우린 그런 이제 유형의 문제도 접근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조금 제가 어렵게 지문을 만들어냈고, 자, 네 번째 개별성은 같은 게 없더라. 다 제각각 개별적이다. 표준지 선정과, 자, 표준지는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토지를 표준지라 그래요. 다 다르니까 대표되는 토지를 구하기가 어렵다, 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표준화, 자,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화라고 하는데 같은 게 없으니까 표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어렵게 한다, 맞고. 자, 부중성에 기인한, 만들지 못하는 거에 의해서 특정 토지의 유한성, 만들지 못하니까 유한하다,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토지는 서로 차지하려고 수요자가 경쟁을 하겠네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수요자 경쟁을 유발한다, 맞죠? 자, 이 다음에는 수요자가 경쟁을 하니까 지가가 높아질 거고, 자, 지가가 높아지면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한다? 집약적, 집중적으로 집약적 이용을 하겠죠. 여기까지 연결된 거죠. 자, 그래서 4번에 틀린 건 3번. 자, 5번에 유량과 절량 변수 중에서 절량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거의 최근에 매년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절량의 예는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절량의 예가 뭐가 있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 한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
개념만을 끄집어낸다면 재고, 그 다음에 자산, 자본, 그 다음에 가격, 가치, 그 다음에 통화량, 그 다음에 빌린 돈을 부채, 그 다음에 인구수, 인구 규모 이렇게 되겠죠. 앞글자만 따면 어렵지 않아요. 제자가 통부인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네요. 반드시 우리가 암기해놔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걸 한번 찾아보죠. 자 순자산 가치, 가격 가치 절약, 그 다음에 가계 부채 절약,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 가액은 감정평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도 가액이 감정평가액이 가격에 의미한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화량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절량이고, 자 대표적으로 유량이 뭐냐, 자 일정 기간을 두고 측정하는 양이 유량이고 변하는 값이 유량이에요. 절량은 일정 시점을 두고서 측정하는 개념이고, 자 유량에는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유량이고,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이 가장 대표적으로 유량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공급량이니까 유량이고, 수입 유량이고, 지대는 토지 임대료죠. 역시 수입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수입을 얘기할 때 월급, 연봉, 토지 임대료, 지대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수입, 소득, 이익, 이득 이런 것들은 다 수입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같은 개념으로 한꺼번에 정리해도 괜찮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개 4번이고, 자 6번에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좀 어렵게 낸 거죠. 옳은 거. 자 수요량은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가 구매력을 갖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 없어도 수요는 유효수요 개념이죠. 유효수요고, 실제로 구매한이 아니라 구매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사전적 개념이에요. 실제로 산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를 우선 이따가 한번 해석해보고 3번부터 보죠. 수요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라 반비례니까 우하향, 공급 곡선은 비례 관계니까 우상향 모형을 나타낸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해당재와의 가격이 변해서 해당재와의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죠.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위에 점이 이동해야 되니까 곡선이 이동한다가 틀렸고 곡선 위에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5번에 소득이 변하여, 자 해당재와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 자 소득이 변해서 부동산 수요량이 변했대요. 자 그러면 해당재와 가격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얘를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2번을 뺀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냈고, 자 2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응용 지문을 넣었는데,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대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자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수요량이 증가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야 되는데, 비싸면 안 산다가 돼야 되는데 증가했대요. 그랬다면 이것은 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가격이 올랐지만 다른 요인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고 소득도 올랐다고 해보죠. 자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줄고 소득이 오르면 수요량은 늘 거예요. 만약에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할 때 소득의 증가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되는 게 더 크게 나타났다 한다면, 가격이 올라서 수요량이 5 줄었는데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10이 증가했다면 5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했다라면 가격 말고 다른 요인, 가격이 아닌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뭔가가 일어났다. 이걸 뭐라고 한다?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옳은 것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했다라면, 이렇게 전제를 깔았네요. 자 증가했다라면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해당재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했죠.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수요의 증가가 나타난 거겠죠. 자, 7번에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자, 제가 중요하다고 수업 중에. 자, 곡선을 이동시켰으니까 수요의 변화인데 우측으로 이동시켰으니까 수요의 변화 중에 수요의 증가를 찾아라. 수요의 증가 요인을 찾아라 라는 문제겠네요. 자, 그러면 자, 어떤 시장인지 얘가 중요하죠. 해당자를 아파트로 본 거예요. 자, 근데 보기에서 봤더니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자, 그럼 그 해당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변하는 건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을 일으키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에요. 그게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나왔는데 생산 요소는 원자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드는 데 필요한 거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지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니에요. 얘도 답이 될 수 없고. 자,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아라. 금리가 오르면, 이자율이 오르면 대출 받기가 어려우니까 수요의 감소.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의 감소. 이렇게 될 거고. 자, 5번에 봤더니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나왔네요. 자, 대체재라고 이미 나왔어요. 이 주택과 이 아파트가 대체재 관계다. 대체재 관계다. 우리가 대체재는 유사한 재화인데 하나를 샀다라면 다른 건 살 필요가 없는 재화가 대체재예요. 비슷하니까 하나를 사서 만족이 됐다라면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살 때 안 사는 거, 안 살 때 사는 관계가 대체재예요. 그래서 수요의 방향을 본다 그랬죠. 수요가 반대이면 대체재예요. 자, 아파트에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 중에 자, 주택의 가격이 상승했대요. 자, 그러면 이 주택을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죠. 이게 수요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 주택은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대체재니까 아파트를 산다 안 산다? 아파트는 산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겠네요. 아파트는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 대체재 관계에 있는 주택과 아파트의 관계에서 주택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주택은 안 살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같은 재화에. 자, 그럴 때 대체재라고 했으니까 얘를 안 사면 아파트는 사야 되는 거예요. 수요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대체재라면. 그래서 아파트는 사니까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옳은 건 5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매년 대체재와 보완재의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잘 정리해 놔야 되겠죠. 살 때 안 사면 대체재 관계고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같은 방향으로 서로 도와주는 관계는 보완재 관계라고 하죠. 자, 8번에 자, 오피스텔 임대료가 5% 상승하여 수요가 어쩌고 했는데 자, 문제를 뭘 물어봤냐면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과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고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인가? 자, 교차 탄력성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보통 탄력성을 3개를 배웠어요. 자, 같은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걸 가격 탄력성.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원인분의 결과를 써요. 한번 정리해보면 가격 탄력성은 자,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렇게 보통 우리가 뭐분의 뭐 이렇게 쓸 때는 원인분의 결과값을 쓰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 얘가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가 탄력성을 얘기하는 양적 개념인 정량적 개념인 탄력성이에요. 양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탄력성. 자, 그러면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본 거니까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이렇게 해서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겠죠. 자, 근데 교차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자,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수량이 얼마나 변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다른 재화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해서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을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요. 자, 근데 교차 탄력성을 정의할 때 자, 정확한 개념을 정의해 보면 자, 여기에 다른 재화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해당 재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지문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앞에는 다른 재화 가격에 대한 해당 재화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면 이 분모에 쓰는 건 얘가 넘어가야 되겠죠. 다른 재화의 가격. 분자에 쓰는 건 해당 재화의 수요량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만큼이 생략될 수 있으니까 이 생략될 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생략됐다라면 다른 재화 가격을 집어넣고서 식을 완성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구해보죠. 자,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 변화율분의 오피스텔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오피스텔 가격은 임대료가 가격이죠. 그래서 오피스텔 임대료가 5%. 자, 그다음에 오피스텔 수요량이 오피스텔 수요가 7% 이렇게 나왔으니까 7% 그러면 1.4. 그래서 오피스텔의 가격 탄력성은 1.4고 자,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봤더니 한번 식을 써보죠. 소형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껴놓고 임차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된 지문은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앞에 다른 재화가 빠졌죠. 교차 탄력성 두 개의 재화가 등장해야죠. 다른 재화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앞에 빠졌어요. 다른 재화가. 자, 그러면 위에 다른 재화가 뭐가 있냐면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은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에다는 오피스텔 가격을 써야 되고 자, 분자에다는 아파트의 수요량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을 찾으면 오피스텔 가격은 얼마다? 5%죠. 그래서 여기에 5%. 아파트의 수요량은 아파트의 수요가 2%라고 나왔으니까 2%네요. 자, 그러면 답은 0.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 탄력성은 1.4고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0.4. 1.4, 0.4는 4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교차 탄력성의 계산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교차 탄력성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원래 이제 탄력성이라는 건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변하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교차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냥 무조건 식을 뭐분의 뭐 이렇게 외우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걸 식을 정리할 때 개념과 원리를 한꺼번에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 한 번에 우리가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식이고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면서 외우도록 해요. 자, 뭐분의 뭐 할 때는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분수 개념을 좀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9번에 시장 균형에 따른 균형점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일정하면 일정한 건 볼 필요 없고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면 양은 거래량은 무조건 균형량은 증가해요.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균형점 이동을 판단할 건데 자,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자, 맞는 거고 자,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게 변했다라면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증가보다 크게 변했대요. 그럼 작게 변한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수요 감소에 의한 균형점 이동을 찾으면 되겠죠. 자, 감소니까 양은 감소,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양은 감소, 그 다음에 가격은 하락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맞고 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대요. 수요가 감소하고 동시에 공급이 증가했대요. 자, 근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가격과 양을 각각 따져봐서 일치하면 일치하는 결과, 일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죠. 자, 먼저 가격부터 따져보면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 공급 증가하면 가격 하락이죠. 가격은 하락해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수요 감소해서 양 감소하고 공급 증가해서 양은 증가해요. 감소면 무조건 양은 감소, 증가면 무조건 양은 증가니까. 자,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얘에 의해서는 양이 줄고 얘에 의해서는 양이 늘었지만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야 돼요. 그래서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맞죠? 자,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완전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 그랬는데, 완전 비 내린다 해서 비 내리면 수직선,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하늘에서 수직선을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수직선인 공급을 그리고, 자, 수요는 오른쪽이 내려간 곡선인데 얘가 감소했으니까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균형점이 1번이 2번으로 바뀌어지면서 가격은 하락, 양은 좌우로 변함없으니까 양은 일정,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 양은 일정, 이렇게 맞고. 자, 그러면 5번을 보면 공급의 증가와 수요의 감소가 동일한 폭으로, 자, 공급의 증가도 일어났고 수요의 감소도 일어났는데 동일한 폭으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똑같은 폭으로 변했대요. 즉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일한 폭으로 변했대요. 자, 그러면 공급 증가해서 가격은 하락, 수요 감소해서 가격은 하락, 가격은 하락 일치하니까 가격은 하락했을 거예요. 가격은 일정이 아니라 하락할 거고, 자,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할 거고, 양은 공급 증가해서 양은 증가했는데 수요 감소해서 양은 감소했대요. 근데 똑같은 폭으로 했으니까 양 증가, 양 감소가 똑같은 폭으로 일어났으니까 일정한 것은 뭐다? 균형량은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틀린 건 5번이네요. 자, 그리고 9번 같은 문제에서 좀 힌트를 문제 푸는 좀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풀어야 되는 문제들의 답은 보통 4번이나 5번에 거의 80% 이상이 그동안의 기출문제에서 배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풀어봐야 되는 문제에는 보통 1번부터 지문을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5번부터 풀어나가는 게 유리해요. 물론 공부가 충분히 돼 있을 때 5번부터 풀어나가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 5번 딱 풀었는데 이거 아니네, 다시 한번 5번만 확인해보고 이거 틀렸네, 나머지 지문 해석하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아직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좀 모자랄 거예요. 지금은 당연해요. 지금 시간 모자란다고 이렇게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빠르게 지문이 익숙해지면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항상 시간을 여유롭게 쓰지 못한다라는 어떤 경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5번부터 풀어나가는 게 유리하고, 정 모르겠다 그러면 찍더라도 1, 2번이 아니라 4, 5번 중에 하나를 찍는 게 확률이 좀 높아요. 자, 10번.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 커질 요인을 찾으라고 했을 때,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공급은 쉽고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적이고, 자, 그 다음에 통틀어서 세수, 주장, 비싸, 용, 이렇게 암기했어요. 이걸 좀 풀어내면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고 수요가 공급보다 일반적으로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다. 관찰하는 시간이 길게 볼 때가 짧게 볼 때보다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비싼 사치품이 탄력적이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자, 시험 문제 나오면 반드시 그냥 보너스로 맞춰야 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암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럼 보죠.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일수록이라 그랬어요. 이건 관찰 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이라고 얘기해요. 즉 오래 걸릴수록 생산하는데 오래 걸릴수록이니까, 빠르게 만들수록 탄력적인데 오래 걸리니까 공급은 더 비탄력적이 된다.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걸 암기했다라면 사실 1번 지문을 딱 보는 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오래 걸리네. 그럼 비탄력적이지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넉넉하게 쓰려면 답이 1번이나 2번 되는 것에 확실하게 몇 문제를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풀어내면 남은 지문 안 읽고 넘어가도 되니까 시간을 조금 많이 여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좀 그런 문제 푸는 요령도 갖추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자, 나머지 한번 해석해 보죠.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을수록 커진다. 맞고,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탄력적이다. 맞아요. 주거용이 탄력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체재가 주거용이 많으니까. 자,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용도를 잘 바꿀수록 탄력성 커진다. 맞고, 자, 일반적으로 생필품보다 사치품이 더 탄력적이다. 맞죠? 사치품이 더 탄력적이다. 자, 그래서 틀린 건 1번이 되겠네요. 자, 11번의 거미집 이론. 자, 거미집 이론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죠. 자, 시차를 도입한 시간 차이를 도입하여 균형의 이동을 동태학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동태학적 이론이죠. 우리 기출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자, 동태, 움직이는 형태를 연구한 이론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균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한 이론이 거미집 이론, 에치케리라는 학자가 발표한 거죠. 동태학적 이론이에요. 비교 정학적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고유할 정자를, 멈춰져 있는 상태를 연구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을 연구했으니까 동태학적 이론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미집 이론은 주거용 부동산보다 상공업용 부동산에 더 적합한 이론이다. 맞아요. 자, 거미집 이론은, 자, 5번의 지문을 보니까 수요량은 즉각 변하고 공급량은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한다라고 가정하면서 거미집 이론이 성립됐어요. 자, 공급량이 시간 차이를 두고 반응한다는 건, 자, 공급은 서서히 변한다. 가격이 변해도 양이 즉각 반응하지 못하고 탄력성이 너무 작다,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일수록 거미집 이론에 잘 들어맞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농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죠. 근데 부동산도, 자, 비탄력적인 것이, 주거용이 탄력적이니까 비탄력인 것은 상공업용이에요. 그래서 상공업용 비탄력적인 부동산에 적합한 이론이다. 맞는 얘기죠. 주거용 부동산의 균형의 이동을 설명하는 건 벌집 순환 구조 모형이라고 좀 더 복잡한 이론이 있어요. 거미집 이론은 설명을 못하고, 상공업용 부동산의 경기 변동의 균형의 이동을 거미집 이론으로 보통 설명을 하고, 자, A 부동산에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수요의 탄력성이 크대요.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이 크거나 또는 공급의 기울기가 크면 얘는 무슨 형이다? 수렴형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수렴형 모형이다. 맞고. 자, 4번에 B 부동산의 수요 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공급 함수는 이렇게 나왔어요. 함수식이 주어지면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누가 큰지 비교해서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순환형인지를 결정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기울기의 크기는 보통 양수값으로만 써요. 절대값이 있어서 어떻게 쓰냐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자, 개수라고 하면 그 기호 앞에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P의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물론 이건 기울기를 구하는 정확한 수학적 개념을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는 수학적 개념이 필요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정확히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린 거고, 자, 그럼 P의 개수는 3, Q의 개수는 2니까 부호는 무시해도 괜찮아요. 플러스 값으로만 보는 게 기울기 크기니까. 자, 기울기 크기는 3분의 2 될 거고, 공급함수는 P의 개수는 1, Q의 개수는 2니까 1분의 2. 자, 그러면 3분의 2보다 1분의 2, 2가 더 큰 거죠. 공급의 기울기가 크네요. 자, 공기가 크니까 무슨 형이다? 수렴형 이렇게 돼야죠. 탄력성은 수요가 클 때 수렴형, 기울기 크기는 공급이 클 때 수렴형.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네요. 자, 12번에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거니까 조금 또 어려운 문제네요.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의 상향 국면에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자, 경기가 좋아지니까 공실, 비어있는 호수가 어때진다? 줄어든다라고 해야죠. 공실률이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건축 허가 건수는 증가하고 공실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회복 국면에서는 자, 회복도 역시 올라가는 국면이죠.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을 때 이걸 4개로 나눴을 때 여기를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인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암기해놨어요. 내려갈 때는 여기와 마찬가지인데 누굴 중시하냐면 하수를 중시한다. 그래서 매수자가 중시되고 시장을 주도하고 매수자가 거래를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죠. 이해하고 암기했었어요. 하수를 중시한다라고. 하수 중시. 자, 그럼 올라갈 때는 누굴 중시한다? 매도자가 중시되겠네요. 자, 그래서 매도자가 시장을 주도한다. 맞네요. 자, 역시 이것도 내가 경기 변동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암기했다라면 나머지 지문을 안 읽고 자신 있게 2번 답을 딱 읽는 순간 이거 맞지? 내려갈 때는 매수자가 중시되고 주도하고 올라갈 때는 매도자가 중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에 안정시장에서는 가격이 안정된 거예요. 가격이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안정되어 있을 때 자, 여기서 가격이 궁금할 때 과거 가격은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한이다, 상한이다 얘기할 수 없고 그냥 같은 가격으로 거래해도 되니까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하한이 되거나 이게 틀렸네요. 그냥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된다. 자, 과거 사례의 가격은 새로운 가격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4번에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경기가 변하는 것은 이건 장기적 변동이 아니라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고 하죠. 우리가 경기 변동의 유형 4가지가 있었는데 순, 무, 개, 장 이렇게 순환적, 무작위적, 계절적, 장기적 이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되는 건 무작위적 또는 불규칙적 경기 변동이라 하고 자,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급 조절이 쉽지 않아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특히 얘가 어려운 거죠.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잘 맞지 않으니까 가격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가격이 불안정하다 또는 가격이 왜곡되기 쉽다 뒤틀리기 쉽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옳은 건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13번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단기 주택 공급은 자, 주택 공급인데 우리가 단기라고 쓰면 출제자가 단기라는 말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좀 의미가 있는 단기예요. 짧은 시간에 주택은 만들어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는 주택을 우리가 단기 주택 공급이라 그래요. 즉 우리가 만드는 주택은 신규 주택 공급은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드니까 장기 주택 공급을 얘기하고 단기 주택 공급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쓰던 걸 팔려고 내놓는 거예요. 쓰던 걸 중고, 재고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 주택 공급은 재고 주택 공급을 의미하므로 재고 나왔으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절약 개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얘는 맞는 거고. 자, 주택에 대한 보수 비용이 자, 고급 주택이 보수 비용이 보수의 가치 상승분보다 크다면 자, 고치는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럼 고치지 않겠죠. 그럼 낡아지는데 이렇게 낡아지는 과정을 하향 여과라고 하죠. 맞고. 자, 주거 분리란 자,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분리되는데 자, 소득에 따라 분리되는 거지 용도에 따라 분화되는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수업 중에 출제한다고 문제를 낸다라고 그랬어요. 용도별 분화가 아니라 소득별 분화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용도별 분화라고 나오는 용도별 분화 현상은 학교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7단원에서 배우게 될 직주분리예요. 직주분리. 직장과 주거지, 상가와 주택이 주상공은 용도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직장과 주거, 상가와 주택이 분리되는 건 용도별 분화라고 하고 그래서 용도별 분화는 직주 분리를 얘기하고 주거 분리는 소득에 따라 분리되는 소득별 분화, 소득에 따른 분화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틀렸죠. 틀린 건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의 불량주택은 하향여과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주택이 되는데 이런 걸 불량주택이라 그래요. 자, 얘는 시장 실패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산물이 아니라 낮은 소득의 문제로 하향여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예요. 소득의 문제로 발생한다. 소득의 문제라고 했죠. 맞는 얘기고. 자, 주택시장 분석은 완전 경쟁시장을 전제하므로 자, 완전 경쟁시장을 전제하니까
다수의 시장 참여자, 정보의 완전성, 재화의 동질성, 진퇴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데 재화가 동질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주택, 물리적 주택은 동질하지 않으니까 물리적 주택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 효용적 측면인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하여야 한다가 이게 맞는 얘기죠. 자, 여기서 주택 서비스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주택 개념으로 분석해야진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얘기예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니까 동질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효용적 측면인 주택 서비스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맞는 지문이죠. 물리적 주택으로는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고, 자 13번에는 3번이고, 자 14번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이제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세 가지를 구분했었죠. 과거를 분석하는 것은 과거에 술 먹었으니까 기술적 분석, 과거에 술 먹었다. 과거 분석하는 건 기술적,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분석하는 건 기본적 분석. 자,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어떤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나 시대에 따라 다르죠.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하는 정도가 다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르니까 다 다르고, 자,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가 반영돼 있는데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 이윤만 얻고 반영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초과 이윤을 얻는 거죠. 개념의 원리는. 자, 공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면, 자, 공표된 자료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가 공표된 자료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분석을 하면 자, 반영된 정보를 알아내는 거니까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어렵고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가 반영돼 있는 건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 과거를 밝히는 분석, 기술적. 술은 과거에 먹었다. 자, 과거를 알아내면 반영된 정보를 알아내는 거니까 정상 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 맞죠? 초과이윤 얻지 못하고 정상 이윤만 얻는다.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돼 있으니까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고 정상 이윤만 항상 얻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미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 그러면 정보를 알아도 초과이윤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보를 알려고 돈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강성은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유사한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서 완전한 정보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를 알려고 돈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고. 자, 5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제가 수업 중에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자,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있거나 투기가 있거나 남보다 값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완전 불안정과는 관련이 없고 할당효율적 시장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 없고 실질적 초과이윤이 없고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고, 그렇지 못한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시장이다라고 구분해야 돼요. 완전 경쟁과는 관련이 없어요.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개별성에 의해서 불안전 때문에 이다라는 것은 관련이 없고, 투기가 발생하는 건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건 5번이 틀렸네요. 자, 15번에 자, 토지가 있는데 조건에서 토지의 현재 시장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정보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토지의 현재 가격이 얼마냐? 토지의 현재 가격을 물어본 거예요.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우리가 차 한 땡을 썼는데 이 문제는 차 한 땡을 쓰는 게 아니라 토지의 현재 가격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우리 시험에는 최근에 다 정보 현재 가치를 물어봤지만 이거에 대한 정보 현재 가치를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원리를 이해해야 이거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제가 수업 중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제되어 있을 때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얼마냐? 이렇게 보죠. 1년 후에 토지 가격을 구해보면 사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1년 후는 자, 들어서면 신역사가 들어서면 5억 원이고 들어서지 않으면 3억 원이다. 근데 5억 원이라고도 할 수 없고 3억 원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100% 들어선다, 100% 들어서지 않는다가 아니라
들어설 가능성은 30%고 그러면 들어서지 않을 가능성은 70%가 되겠네요. 이렇게 확률적으로 전제되어 있을 때는 100%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이럴 때 얼마, 이럴 때 얼마라면 우리가 가중평균을 통해서 구해야 돼요. 확률을 고려한 평균값. 자, 그러면 1년 후에는 자, 보죠. 들어서면 5억 원이니까 우리가 공 6개를 떼버리면 5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5억 원을 500이라 써보죠. 500 곱하기 확률이 0.3이에요. 이렇게다가 가중평균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들어서지 않는 경우는 3억이니까 300에다가 0.7 확률을 곱해서 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자, 얘를 하면 5, 3, 15, 150에다가 210이니까 얼마 나오면 360이 나오겠네요. 자,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360원이에요. 물론 이제 공 6개가 붙어 있으니까 3억 6천인데 얘를 현재 가치로 현재 토지 가격으로 바꾸려면 할인을 해야 되겠죠. 1년 후를 현재로 바꿔야 되니까 할인할 때는 나누기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는데 1년이고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20%니까 얘는 0.2%를 떼면 그럼 1 플러스 R은 1.2겠네요. 그래서 나누기 1.2의 1승 이렇게 되면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360을 1.2의 1승 나오면 300 이렇게 나오니까 공 6개 있을 거니까 3억 이렇게 구할 수 있었겠죠. 자, 3억이에요. 답은. 차 한 땡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기본적으로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차 한 땡을 썼지만 토지 현재 가치는 1년 후 미래의 토지 가격을 가중평균으로 구해서 할인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이 내용까지 좀 알아두면 혹시나 저는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좀 소개시켜 드린 거고, 물론 중요한 건 정보 현재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건 분명해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자, 16번에 이 문제는 올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계산 문제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하여 자, 도시로 끌려오는 소비자 수가 몇 명이냐 이걸 계산하는 건데, 자, A와 B 사이에 C 지역이 있더라. 자,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C가 여기에 있더라. 자, 여기 있는 소비자가 이쪽으로 몇 명 갈 거냐 이쪽으로 몇 명 갈 거냐 이걸 계산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중요한 건 얘네요. C 지역에 80%만 소비에 참여한대요. 자, 그러면 C 지역에 2만 명인데 실제로 2만 명이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 수는 80%니까 0.8을 구하니까 16,000명만 실제 소비자더라. 자, 이걸 하나 체크해 놔야 되고 얘가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각 도시의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서 이제 소비자 수를 곱하면 끌려오는 소비자 수, 인구 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각각의 유인력을 계산해 보죠. 여기가 보니까 10,000명이라고 도시 크기는 인구가 많을수록 도시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인구수로 도시의 크기를 대변한 거예요. 여기는 3만 명이라고 나왔고 여기 거리가 5km, 여기도 5km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실제의 크기나 실제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와 B의 상대적으로 몇 배 크냐, 상대적으로 몇 배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 상대적 크기와 상대적 거리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만이고 3만이니까 간단하게 우리는 크기를 1이고 3이라고 놓을 수도 있겠네요. 자, 거리도 5, 5 똑같으니까 거리도 그냥 1이고 여기도 1이라고 놔도 상관없어요. 상대적 거리가 중요하니까. 그럼 첫 번째 A 도시의 유인력을 구하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인데 거리가 1로 봤죠. 크기도 1로 봤어요. 그럼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1 이렇게 될 거고, 자, B의 유인력을 구하면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거리가 1이고 1의 제곱분의 크기는 3이니까 얘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 A로 끌려오는 걸 먼저 구하려고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면 전체 유인력분의 A의 유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A 유인력은 1이고 B의 유인력이 3이니까 전체는 얼마? 더하면 4, A 건 1, 그러니까 0.25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자, 그러니까 여기 25%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0.25만큼. 나머지 75%는 B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C에 있는 소비자가 몇 명? 16,000명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내야죠. 2만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16,000명 중에서 0.25에 해당되는 것이 얼마냐? 그러면 400명 이렇게 곱하면 그 A로 끌려오는 건 400명. 16,000명 중에 400명 빼 12,000명은 B로 가겠죠. 자, 그러면 답은 A로 4,000명, B로 12,000명 이렇게 1번이죠. 자, 이 문제는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문제를 연습하면 1분 내에 1분 30초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이렇게 주어진 값을 복잡하게 쓰기보다는 단순히 몇 배 크냐 몇 배 뭐냐 이렇게 따져도 문제의 답은 똑같이 풀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연습을 좀 꼭 하기를 부탁드리고 자 17번에 이제 정책론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주고 그에 따른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걸 우리가 동거래가 없으니까 시장을 통하지 않는 이라고 했죠. 않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외부 효과에 대한 정의를 얘기한 거고 자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면 자 우리가 자원의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고 골고루 나눠지지 않는 걸 시장 실패라 그래요. 그럼 이 지문은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으면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는 저소득층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저소득층에 따른 복지 정책이나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돼요. 이런 걸 사회적 목표라 그러고 이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을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는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 같은 거, 자 이런 걸 사회적 목표라 그래요.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정치적 기능이라 그래요. 시장 실패가 일어나면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치적 기능. 그러니까 시장에 문제가 없더라도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개입할 필요가 없다가 틀렸네요. 자, 정부는 무조건 결론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예요. 어떤 상태가 되든지 간에. 자, 3번에 공공재는 비경합성, 경쟁하지 않는 성질과 비배제성, 돈을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도 배제할 수가 없다. 배제시키지 못한다. 경쟁하지 않는다. 동시 소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인해서 무임승차가 발생해요. 공짜로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시장에 생산을 맡기면 안 만들어요. 누군가 만들어주기만 기다리고 이용만 공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소 생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누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주로 공급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는 이래서 공급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맞고. 자, 개발부담금 부과 LTV 규제 등은 정부의 간접 개입 수단이다. 중요하죠. 간접 개입 수단을 꼭 기억해놔야 돼요.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도, 보조금, 조세, 금융정책, LTV, DTI, 각종 정보 지원하는 거 이건 간접 개입이죠. 개발부담금, LTV, DTI 규제, 금융정책, 간접 개입 수단에 맞는 거죠.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외부 불경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해요.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시장에 생산을 맡겼더니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생산을 줄이려고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 효과는 적정량보다 많이 만들어서 문제고 좋은 영향을 주는 정의 외부 효과는 적정량보다 적게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2번이었고 자 18번에 정부의 정책에서 틀린 거 자, 임대료 규제와 임대료 보조는 조금 어렵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쉽지 않게 이제 이해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좀 다음 순환까지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완성이 될 거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일단 규제인지 보조인지를 잘 봐야 돼요. 임대료 상한제, 규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상한제라고 해서 가격을 높게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데 규제한 가격 이상 받지 못하고 정부가 규제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했지만 이 규제 가격이 임대료의 상한이 되니까 상한제라고 했었어요. 자, 단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죠? 장기로 넘어가면 오히려 시장에 부작용을 많이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값싸게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게 단기적으로만 실시하는 정책이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보조라고 나왔네요. 정부의 간접적 시장 개입에 해당한다. 맞죠? 간접적에 아까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 보조금 제도, 조세, 금융, 정보 지원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간접 개입이었으니까 보조 정책은 간접.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시장가격, 균형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장기에 넘어가서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했어요. 이때 탄력적으로 변한다는 건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예요.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게 되었다. 증가하는 걸로 변하는지 감소하는 걸로 변하는지는 몰라요. 탄력적인 건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공급이 어떻게 변하냐? 가격을 낮게 규제했어요. 자, 그럼 공급자는 좋다, 나쁘다? 나쁘니까 어떻게 변한다? 공급이 감소하는 걸로 변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가장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4번에 임대료를 보조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여 임대인이 초과이익을 얻게 된다. 자, 보조할 때는 임대료가 변하는데 임대료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기에는 올라가고 장기에는 내려가는데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단기에는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장기에는 임차인이 혜택을 보더라. 이렇게 우리가 임대료 보조를 정의했었죠. 그래서 짧게는 가격이 임대료가 올라서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 초과이익을 얻는다. 맞고 정부가 시장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자, 정부가 시장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이걸 규제를 계속하면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럼 기존 임차인은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이사를 안 한다. 일단 나가면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주택이 너무 많이 부족해져서 이런 내용이죠. 임대료를 규제하면 여기에 이 내용이죠. 자, 장기에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어서 주택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은 이사를 안 하죠. 교통이 혼잡해지고 임대인은 주택에 투자를 안 하니까 주거질이 떨어지고 암시장이나 이중가격 만들어지고 임대주택 용도가 다른 걸로 많이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부작용이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정리했었죠.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이동이 감소된다, 저하된다. 맞는 얘기죠. 자, 틀린 건 3번이고 자, 19번에 토지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으로 틀린 거. 자, 개발권 양도제는 자,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인데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형평성. 이때 여기서는 우리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죠. 규제해놓고서 개발하지 말라고 하고 이 보상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규제 지역과 개발할 수 있는 지역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개발권 양도 제도죠. 맞는 얘기고. 자, 국계법상 용도 지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없다. 맞죠? 용도 지역끼리는 절대로 중복 지정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중복이 가능해요. 지구끼리나 지역과 지구는 다 중복 가능하지만 용도 지역끼리는 중첩이 절대로 안 된다.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따라서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아니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예요. 개발부담금이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시행되고 있어요. 개발대제, 우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가 뭐냐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는 미실시 제도고 나머지는 이제 다 폐지된 제도인데 이거 좀 외웠을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제, 그 다음에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얘들은 모두 폐지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예요. 개발권 양도제는 폐지되진 않았지만 미실시 제도고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이게 현재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니까 이 5가지는 꼭 정리해놔야 돼요.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틀린 건 3번이고 자, 토지 가격의 안정과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가격을 낮추는데 또는 공공용지로 쓰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가 미리 저렴하게 대량의 토지를 사놓는 제도를 토지은행 제도라 그래요. 토지은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맞고
자, LH가 중요한 거 얘가 토지은행을 전담하고 있고,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전에 우리가 그린벨트라고 한 거죠.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린, 녹색 벨트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 그러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죠. 자, 조세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동산 가치에 대한 동일 세율. 자, 가격이 높든 낮든 똑같은 세율로 부과를 하면 역진세적 현상이 나타나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꼴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뭘로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누진세로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등가세를 하죠.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바람직하게 방법은 누진세로 부과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자, 보유세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은 증가한다가 아니라 정부가 조세를 인상하거나 또는 규제 정책을 펼치면 시장에서 무조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요.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준다. 그래서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어서 이 줄어드는 만큼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타난다예요. 즉 수요 공급을 우리가 경제활동이라 그랬어요.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하거나 조세를 인상해서 개입을 하면 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의 활동에 경제활동이 줄어들어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경제적 순손실이라 그랬죠. 정부가 개입하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준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수업 중에 설명을 잘 들었으면 이런 거 그냥 보너스로 쉽게 풀려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한 암기로만 접근하면 답이 안 보여요 사실. 자, 그래서 학계로는 사실 암기도 필요하지만 암기를 줄이고 암기를 오래 하려면 이해가 필요한 암기를 해야 돼요. 이해 없이 암기하면 많은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항상 공부할 때 무조건 암기보다도 왜 그럴까,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되지 라는 걸 항상 고민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3번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건데 5억 주고 샀을 때 8억 주고 팔면 3억이 양도차익이에요. 이걸 다 갖지 말고 세금으로 내라. 양도소득세죠. 자, 근데 이건 매도인이 내는 거죠. 매도인이 이익을 가져가니까. 그럼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중과하면 팔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얼어붙어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귀해지겠네요, 부동산이.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건 공급이 얼어붙으니까 수요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감소되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자, 4번에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크면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크면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네요.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맞고. 자,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조세죠. 맞죠? 우리 학기론에서 조세 총론에 대한 문제가 3년 연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세에 해당되는 취득 단계에 내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것이 재산세. 그래서 지방세에 해당되는 세 개는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처분 단계에 내는 것은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국세에 해당되고 재산세,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라는 거 암기해놔야죠. 이건 뭐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세총론의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2번, 20번에는 답은 2번이 틀렸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간고사 해설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제가 이제 문제를 낼때 높은 점수를 맞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고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했고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예상했지만 그렇게 높게 맞지 못하면 좀 실망하고 물론 저를 좀 원망하는 그런 눈빛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높은 점수 맞아서 자만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공부해놔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에서 50점 정도만 맞으면 지금 단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충분히 합격 점수를 얻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50점만 넘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점수니까
내가 뭐 90점, 80점 못 맞았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시면 안 돼요. 힘내시고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내가 뭘 실수했는지, 뭘 좀 더 충분히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 따져보면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데 내가 이걸 놓쳤네. 다음엔 좀 주의해야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야 나중에 좀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서 실수했던 거 점검해 보길 바라요. 수업 중에 다 사실 배웠던 내용이긴 하니까. 자, 그러면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시험을 봤다라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본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험 본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다시 이걸 점검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과정을 해야 시험 봤던 의미가 훨씬 더 크게 부각되는 거니까 좀 시간 내서 좀 노력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